네. 저희 오늘이 이제 6주차 수업이고요. 저희 다음 주가 7주차고 다다음 주에 중간고사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도는 일단 오늘까지 나가고 다음 주에는 이제 진도 나가는 대신에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제가 단톡방에 예상 문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예상 문제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간고사 시험 범위라고 하면 그럼 뭐 요번 주까지 공부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어차피 다 알려드리고 시험 보니까요. 그냥 뭐 다음 주에 예상 문제도 지금 오늘까지 배운 내용 범위에서 아마 예상 문제가 나갈 거고요. 그래서 뭐 다르게 준비하실 거는 없으실 것 같고 그냥 이제 제가 문제 이제 잘 풀어드리면 답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거 잘 적어 가셨다가 어차피 오픈북 시험이니까요. 이제 중간고사 때 잘 이제 문제 잘 보고 거기에 맞는 답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는 이제 단답식, 그러니까 가로 넣기로 20점 정도 출제가 되고요. 10점짜리 서술형도 하나 있어요. 근데 10점짜리 서술형도 제가 예상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보고 쓰시는 거니까 그냥 예상 문제 한 두 개 정도 드리면은 그 중에 하나 나온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이제 대통령의 이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이제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고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이제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행정부나 이런 국가기관을 이제 구성하는 권한들이 이제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사실 뭐 여기에 나오는 뭐 중요한 직책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대통령이 한 3천자리 이상을 직접적으로 임명을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3천자리를 직접적으로 임명을 하면 이제 간접적으로 임명하는 거는 뭐 몇만 명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사권이 엄청난 거죠. 사실 이제 대통령 많이 이제 하려고 하시는 이유들도 이제 결국 이제 자기 사람들 이렇게 자리를 줄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런 뭐 이유로 열심히들 하는 게 아니신가 싶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요. 어쨌든 일부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이 있는데요. 대통령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총 9명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3명을 대통령이 이제 실질적으로 임명한다. 그러니까 사실 9명 전체를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임명장을 대통령이 9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을 다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때 세 명은 이제 순수하게 대통령이 뽑는 거고, 나머지 세 명은 대법원장이 이제 추천하는 사람을 이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또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국회에서 세 명 뽑고, 대법원장이 세 명 뽑고, 이제 대통령이 세 명 뽑는다. 뭐 이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네,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작년에도 이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결국 이제 어, 탄핵 과정에서 이제 권한대행 체제가 이렇게 계속 몇 달간 지속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헌법에 명확하게 안 나와서 사실은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필이면 이게 사실 흔한 타이밍은 아닌데 이게 임기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타이밍이 이렇게 흔하게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임기가 6년이니까. 근데 그게 작년 초였어요. 한 3월인가 4월. 그러니까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자리가 이제 생긴 거죠. 임기가, 이게 다 임기가 각각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권한대행이, 그러면은 이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뽑을 수 있느냐? 뽑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뭐 이런 고려로 그냥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그게 이제 작년에 사실 예상치 못했었던 그런 이슈였어 갖고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세 명은 직접 뽑고 나머지 세 명, 여섯 명은 추천을 받아서 형식적으로 임명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무원을 임면한다. 임면이라는 것은 임명도 하고 면직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리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뭐 이런 권한이 당연히 있겠죠. 그다음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령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령. 그러니까 우리 그 부동산 공법 이런 거 공부를 하시면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중에서 시행령이 바로 이 대통령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라는 법 규범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바라는 법 규범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만든 법률보다는 하위에 있죠. 그래서 법률에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수 없듯이 그런 이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권한이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법률안 거부권이에요. 우리 이제 앞에서 의원 내각제와 뭐 대통령제를 비교를 하면서 의원 내각제의 고유의 제도가 있고 대통령제의 고유의 제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의회 해상권 이런 것들은 대통령제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이 뭐 의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이게 안 되죠. 우리 대통령제에서는. 그러니까 내각을 불신임하고 의회를 해산하는 권한은 그 의원 내각제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에서의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권은 입법부와 그 행정부, 내각 사이에 상호 이제 견제하는 그런 수단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럼 대통령제에서는 그럼 어떤 제도가 있냐 하면은 바로 이 법률안 거부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국회가 행정부, 즉 대통령을 견제하는 수단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각종 동의권, 승인권 이런 것들로 견제를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또 그럼 국회를 또 견제해야겠죠. 그 주요한 권한이 법률안 거부권이에요. 이걸 뭐 다르게 얘기하면 제의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그냥 법률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죠. 우리가 지금 생활법률 공부하는 이유도 법률을 우리가 잘 알아두고 그에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의 기준이나 준거를 법에 따라서 위법하지 않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구체적으로 법률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법률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법률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외부에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걸 공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걸 대통령에게 송부를 하면 대통령이 그걸 15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대통령이 이걸 공포하지 않고 이걸 다시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이걸 제의 요구라고 하고 이걸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드는 이제 정족수는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 그 다음에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이면 법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적위원이 300명이니까 과반수면 한 151명 정도 되죠. 그리고 151명의 과반수 찬성이면 뭐 최소로 하면 한 76명, 국회의원 한 76명 정도만 확보가 되면 이론적으로는 법률이 제정이 돼요. 물론 이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니까 그거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최소 인원은 뭐 76명이면 법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이게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한 번 더 다시 논의해봐라 이렇게 돌려보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의결을 할 때 정족수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냐면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300명 중에 한 151명 출석하고 3분의 2니까 그럼 한 100명 정도면은 다시 재의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의원들은 이제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뭐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거의 한 수십 차례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가 됐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그게 재의결된 사례가 없어요. 그게 당연히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했을 때 그거를 뭐 그 대통령 소속의 뭐 여당 의원들이 난 바빠서 회의 못 가겠다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참석을 할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총 국회의원이 한 200석 이상이 되어야 법률안을 거부권 행사한 그 법률을 다시 재의결해서 통과를 시킬 수가
있고, 뭐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니까, 뭐 민주당이나 이런 국회의원 수가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뭐 헌법 개정도 뭐 사실 안 되듯이, 이 법률안 제의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사실상 법률이 그냥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계속 지난 정권 때, 뭐 굉장히 자주 있었잖아요. 사실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행사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뭐 몇십 차례 아마 됐을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뭐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 다수당이니까는 뭐 지금은 이제 법률안 거부권 이슈가 뭐 아예 없겠죠. 근데 뭐 나중에 또 이게 뭐 정치적 지형이 바뀌고 대통령이 또 소수당이 되고 하면은 또 이제 법률안 거부권 이슈가 뭐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특권으로 보시면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회의원 특권 공부를 했었죠. 두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의 특권. 그렇죠.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대통령도 이제 그런 비슷한 특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형사상의 소추는 이제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헌법에는 이렇게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즉 기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수사도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재직 중에는 수사를 못한다라고까지는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소를 할 수 없다,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수사를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뭐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었고 재직 중에 수사가 가능한가. 그리고 이게 뭐 사실 뭐 아주 여태까지는 뭐 이런 대통령 특권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 이게 뭐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됐었던 사례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이제 탄핵을 당하기 전에는 재직 중이잖아요. 근데 이때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해당됐었던 그때 이제 죄목이 뭐 뇌물죄 이런 거 있잖아요. 뇌물죄 같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죠. 내란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치를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뇌물죄 같은 거니까. 그러면 재직 중에는 기소를 받지 못해요. 파면되기 전에는, 탄핵으로 파면되기 전에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수사는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뭐 이런 게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마 수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기소를 하지 못한다는 거지, 수사는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재직 중에도, 아직 탄핵되기 전에도 아마 수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뇌란죄가 이제 이슈가 되니까는 이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기소도 되고 수사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외환해제는 무슨 뭐 외환 거래할 때 외환이 아니라 이제 외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내부적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나 또는 외부의 적을 불러 뭐 들이는 뭐 이런 죄를 내란 또는 외환해제로 하고 이게 우리 그 형법 형사 체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살인죄보다 더 중한 죄로 봐요. 그렇죠? 살인죄보다 더 중한 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란죄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재판은 형량이 살인 또는 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우리가 그 살인죄는 살인을 해도 징역 뭐 살고 징역도 뭐 5년 살고 나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징역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내란죄나 외환죄는 이게 아주 그 센 죄목이죠. 그래서 아예 규정 자체가 사형 또는 무기, 그러니까 징역형 자체가 없어요. 내란죄가 인정이 되면 뭐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무죄고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세게 처벌되는 그런 형벌 조항이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구성과 권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법부, 행정부 받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법원이죠. 사법부. 그래서 사법권은 국회가 행정부가 제정한 법을 적용하여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뭐 그런 권한이죠. 법원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사법은 법적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발동되므로 소극적이다, 수동적이다,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법원의 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문제를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내가 누구한테 이제 돈 받을 게 있다라면 민사소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이걸 해결해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원고가 소장을 제기를 하면 판사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주는 역할이지 판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원고와 피고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 채권자가 원고고 피고는 돈을 갚을 사람, 채무자가 피고죠. 그래서 이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이라는 게 또 어떤 또 이제 실제 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판사인데 둘이 이제 소송을 해요. 그럼 소송을 하면 내가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좀 뭐 좀 이렇게 어떤 주장만 하면 이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좀 안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판사가 그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당신 어떻게 이제 주장을 하고 어떻게 입증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일종의 힌트를 주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중립 의무가 있고 수동적인 역할만 하기 때문에 설령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라고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양자가 주장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한 그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앞서서 뭐 억울함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게 형사재판도 마찬가지거든요. 형사재판도 거의 등장하는 거는 검사와 피고인이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민사소송에서 나오는 게 피고고 형사소송은 피고인이에요. 조금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도 결국 검사가 공소장을 써서 제출을 해야, 즉 기소를 해야, 이걸 기소라고 하잖아요. 검사가 기소를 해야 재판이 시작되는 거지. 판사가 알아서 내가 이거를 나쁜 사람 뭐 이렇게 혼내주겠다 이렇게 나설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원래 그 법상으로는 기소권, 즉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은 검사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지금도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검사의 기본적인 권한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그러니까 공소를 하고, 그다음에 소송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재판에 검사가 나와서 그 기소를 한 다음에 검사가 이제 공판 절차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끝났을 때 판결을 집행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그 형사 절차의 전체 단계를 이제 검사가 관할을 하죠. 그러니까 수사부터 시작해서 기소를 하고 소송을 수행을 하고 형사 소송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판결을 집행하는 것까지 이제 검사가 이제 하나 이제 전체를 관할하는 게 이제 우리 기존의 검찰 체계였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빠졌죠? 기- 기소는 지금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검찰청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공소청으로. 왜냐하면은 공소라는 게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장을 제출한다, 기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검찰이 그전에는 수사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수사를 하지만 검찰도 수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여당 쪽의 생각은 검찰이 수사까지 하니까는 뭐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권을 뺐자. 대신에 니들은 그냥 원래대로 공소만 제기하면 된다. 기소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공소청으로. 검찰청이 아니라 지금은 공소청으로 바뀌었고요. 그게 공식적인 명칭이 바뀌었어요. 검찰청이 이렇게 없어진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검찰청의 장이 검찰총장이잖아요. 예, 공소청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사실 검찰총장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국세청장, 관세청장, 다 청은 청장인데 검찰청만 장이 총장으로 불러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느낌이 높여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높여 부르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왜 얘들만 총장이냐, 얘들도 청장이지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바꾼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요. 헌법에.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없애려면 헌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검찰청은 바꿨는데 공소청으로 바꿨죠. 그래서 공소청장이 임명이 됐는데 거기 법에 보면은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직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헌법을 아예 뭐 아예 바꾼다 그러면 아예 그 명칭을 빼겠지만 그래서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직한다라고 써놨고
대신에 이제 이게 최근에 법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여당 대표분이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실 때, 아, 그냥 우리는 공소청장으로 부르면 된다. 검찰총장은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법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그냥 총장이라고 부르면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럼 왜 굳이 그렇게 만들어 놨나, 뭐 생각을 해보면, 이제 헌법 때문에 그런 거죠. 헌법에 있는 거를 어쨌든 법률로서 헌법을 바꾸거나, 뭐 헌법에 있는 것을 빼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 이제 수사권에 관한 내용도 지금 마지막까지 이슈가 있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제 경찰분들이 이제 수사를 어떻게 보면 뭐 수사의 전문가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검찰의 수사권은 뭐 최근에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계속 이제 축소가 되어 왔었어요. 계속 예전에는 검찰의 수사권이 굉장히 넓었었다가 계속 축소되고 해서 지금 얼마 안 남았었는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지금 뺏은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보안 수사권이에요. 그러니까는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봤을 때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은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보안 수사 문제가 하나의 마지막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민감한 게 보안 수사권이 있고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라는 거는 경찰이 수사한 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검찰이 보안해서 직접 수사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경찰 보고 니들 다시 한번 수사해봐. 이런 게 보안 수사 요구권이죠. 그럼 지금 이제 법이 이게 사실 막 엄청 논란이 있어다가 지금 뭐 어쨌든 결정은 됐거든요. 뭐로 됐을까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여당의 입장이에요. 보안 수사권은 결국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국고를 못 본다 이렇게 나와버려서 결국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로 이제 절충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경찰에게 다시 보내서 경찰 보고 수사를 하라고 해야지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뭐 한 달 이내에 있었던 아주 이슈들이죠. 네. 그리고 법원은 최고 법원인 이제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러니까 대법원 우리 앞에 국회 동의 대상자 중에 대법원장 있었죠. 뭐 헌법재판소장도 있었고 국무총리 또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뭐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은 뭐 그 대통령이 뭐 임명을 했을 때 국회에서 막 크게 뭐 반발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게 국무총리죠. 그래서 실제로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은 했는데 못 받고 그러면 동의 못 받으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또 새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국무총리 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게 이거죠.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아직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를 설이라고 불러요. 그럼 서리는 이제 공식적인 법적인 그 지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이제 서리자를 떼고 이제 정식인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고요. 반면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판사 임기가 있어요. 일반 판사가 정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판사는 10년마다 그 재임용 받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판사가 재임용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예전에 보면은 뭐 역사적으로 정권의 눈밖에 나는 판사들은 재임용이 가끔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공무원과 달리 뭐 정년이 보장되고 이런 게 아니죠. 판사의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 지금 대법관 숫자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대법관의 숫자? 네? 9명,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이고, 이것도 이제 최근에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것도 뭐 거의 1, 2주 내에, 한 30명, 그러니까 원래는 14명이거든요.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인데 이것도 이제 사법개혁 뭐 일환이다라고 해서 이걸 26명으로 늘렸어요. 최근에 통과된 거죠, 26명. 근데 이게 헌법에 이 대법관의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이다가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데 대법관의 숫자는 이제 법원 조직법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처음에는 100명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대법관을 뭐 100명으로 근데 그게 사법개혁하고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많이 늘리면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그냥 절충이 돼서 지금 한 26명으로 아마 최근에 법원 조직법이 이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지금 나오는 이슈들이 그러니까 대법원의 그 역할이나 지위를 계속 이제 격화시키는 식의 이제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헌법 소원이라는 것이 있죠. 헌법 소원 중에 대법원의 재판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법원의 재판도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또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사심제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결국 우리가 뭐 늘리면 내가 일이 줄어들고 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은 권한이 한정적인데 인원이 늘어나면 각각의 개별 그 인원의 권한은 줄어드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힘을 약화시키는 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구성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고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대통령이 3명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하고 3명은 국회에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또 3명은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임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나오죠. 그리고 재판관의 임기는 대법관 임기처럼 6년이고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뭐 한 5가지 정도의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심판들을 하는 정족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수결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탄핵하거나 할 때 이게 워낙에 이 탄핵이 이슈가 크게 돼서 이거는 이제 국민 상식처럼 돼버렸죠.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9명 중에 예를 들어서 5명만 찬성을 했다. 그래도 과반수잖아요. 그래도 이제 탄핵 결정이 안 되고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이나 뭐 정당 해산 결정이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 다 똑같습니다. 6명 이상의 찬성. 다만 이 중에서 이제 네 번째 권한쟁의 심판 요거 하나는 6명 이상이 아니라 그냥 과반수 의결로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헌법 객관식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위헌 법률 심판이죠. 우리가 뭐 예전에 뭐 간통죄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위헌 심판 받아서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를 하고 헌법에 위반된다 판단하는 경우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위헌으로 이제 판단을 받으려면 그 6명 이상의 이제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통죄가 몇 년 전에 위헌 판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간통죄는 그 위헌 그 심판 올라간 게 굉장히 오래돼요. 수십 년 동안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이제 그 계속 위헌 결정이 안 났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70년대 위헌 소송 들어갔을 때는 재판관 9명 중에 뭐 예를 들어서 8명이 합헌이고 1명이 위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그 갭이 좁아지더니 한 10여 년 전에 그 간통죄가 위헌 심판 올라갔을 때는 마지막에는 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위헌으로 보고 4명이 합헌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은 안 되죠. 왜냐면 6명 이상이 돼야 되니까. 과반수가 그냥 위헌으로 보지만 그렇죠. 과반수가 위헌으로 보지만 그때 위헌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다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추세선으로 보면 이게 한 번 더 올라가면 이게 역전이 될 것 같죠. 왜냐면 5명까지 위헌을 봤으니까 한 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이게 위헌 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들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몇 년 뒤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통죄의 이 위헌 심판을 이제 제청하는 게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법을 보다 보니까 간통죄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내가 이거 위헌법률 심판해보자라고 제청할 수가 없고 당사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통죄로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됐다, 처벌을 받는다 하면은 본인 당사자가 이걸 위헌 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수도 없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당시에 이제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분들은 다 이걸 해보는 거죠. 한번 다퉈보자.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로 왜 국가에서 형사처벌을 하냐, 뭐 이렇게 다투니까 계속 이게 올라가고 뭐 근데 위헌 결정은 안 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몇 년 전에 이제 위헌 결정이 났던 이게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이고요. 그다음에 탄핵 심판은 뭐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됐을 때 이 사람을 파면하거나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탄핵 심판이라고 하고 이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국무총리라든지 뭐 고위 공무원들도 다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정족수가 달라요. 우리가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 탄핵 심판, 그러니까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붙이려면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죠. 국회 통과 정족수가 얼마죠? 대통령 지난번에 제적위원회 3분의 2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당시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합류를 해서 그래서 200석이 넘어서 이게 통과가 된 거였죠. 탄핵소추가 의결이 된 것인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분들 대통령만 이제 제적위원회 3분의 2고 국무총리나 이런 그 이하의 분들은 탄핵을 할 때 결국 그분들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은 하지만 국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에서의 정족수는 제적위원회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제적위원회 과반. 그래서 이제 훨씬 좀 탄핵에 더 쉬워지는 거죠. 당연히 대통령과 그 이하에 있는 국무총리 이하의 뭐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 정족수도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당 해산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것을 정당 해산 심판이라고 하고 그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정당 해산 심판 받아서 해산된 정당이 있었어요. 지금 어딘지 아세요? 예, 그쵸. 그분이 있었던 정당이 통합진보당. 그래서 이제 그게 통진당이 해산이 됐고, 그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정당 해산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여기 보면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이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사실 문제가 됐었던 게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주된 그 문제가 그 말씀하신 그분이 대표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의 발언이나 뭐 활동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개인의 그런 일탈인가? 아니면 이게 정당의 활동이 이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인가? 뭐 이게 사실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정도면 뭐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헌으로 이제 해산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최근에 저도 어떤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서 뭐 이런저런 시사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분 한 분이, 어,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 반대말이 민주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민주주의인가요? 예, 그쵸. 그러니까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이쪽하고 자본주의 이런 게 반대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의 공식 명칭이 뭘까요? 북한. 조선인민공화국인데 거의 뭐가 들어가냐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걔들도 민주주의를 하는 거죠. 자기들 딴에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거지. 걔들도 어쨌든 뭐 사실상 전제 국가다, 뭐 전제 군주가 있는 국가다라고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이 주인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다 표방은 민주주의를 표방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반대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면 전제 군주라든지 그 왕이 있는 이런 게 이제 전제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쪽이 이제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전제주의, 뭐 군주가 있는 나라도 이거 시장 경제 질서에 따라서 뭐 자본주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뭐 반대말이나 이런 개념은 아닌데
뭐 근데 많이들 그런 거를 이제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정당은 이제 해산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하는 것을 정당 해산 심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은 그냥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자체 상호간 뭐 이런 식으로 충돌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와 서울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럼 권한이 서울시 권한인지 경기도 권한인지 이런 것들이 애매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걸 누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그게 권한쟁의 심판이고요. 그럼 이런 걸 판단할 때는 이거를 뭐 헌법재판소 9명 중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판단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은 이제 과반수로 이제 의결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 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행위의 효력을 없애줄 것을 요청하는 이런 것을 헌법소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뭐 나한테 뭐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러면은 그걸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걸 나한테 해소해달라. 뭐 이렇게 청구하는 그런 권한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헌법은 아니고 법률에서는 다른 거는 헌법소원이 가능한데 이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을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를 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풀려서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대법원에 판결이라 하더라도 한 번 더 다퉈볼 수가 있죠. 예, 재판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해졌다. 뭐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헌법에 관한 내용들은 다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중간고사 보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법에 관한 내용들을 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법의 내용 중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면서 부동산 민법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서는 최소화로 하고, 보통 이제 부동산 뭐 사법, 뭐 중개사 민법 이런 데서 안 하시는 뭐 금전 소비 대차라든지 뭐 보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가족법이에요. 우리가 가족법은 부동산 공부할 때 안 다루시잖아요. 유언이나 뭐 상속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이제 우리 학기의 이제 후반부는 이제 가족법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